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형법정주의 유추에서 금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죄형법정주의의 의, 그다음 원리, 연역,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표 금지의 원칙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유추에서 금지입니다. 자, 유추에서 금지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 다른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는 해석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추 해석이 여러분 뭡니까? 이걸 한자로 보면 유사한 걸 추단해서 추측해서 하는 해석 이렇게 이 유자가 유사하다, 동종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추자는 추측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유사한 걸 추측해서 하는 해석 이런 말입니다. 이 유추 해석은 뭐 법 전체에서 이루어집니다. 민법에서도 하고 행정법에서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이 유추 해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해석 방법으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은 쉽게 얘기해서 아주 싫어하는 해석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해석, 금지되어야 할 해석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법에서 이거는 유추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해석을 자의적으로 무단으로 범위를 심하게 확대해서 불법적으로 해석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정한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없다 그래서 옆에 그냥 은근슬쩍 다른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와서 이 행위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야말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 당해 행위에 그 해당되는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해라. 그 직접적인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근슬쩍 옆에 유사한 규정을 갖고 오는 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죠. 법률에 규정이 없는 걸 처벌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예전에 전기절도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기절도가 여러분 뭡니까? 옆집으로 들어가는 그 전기, 옆집 전기 이제 그 메타기를 이미 통과한 그 전기를 선을 연결해서 자기 집에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자기가 전기를 쓰고 돈은 옆집이 내는 거죠. 전기를 훔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 분명하죠. 그 전에 근데 예전에는 그 보안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보안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죄에서 재물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렇게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관리 가능한 자연력은 재물에 포함된다. 이 규정을 새로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규정이 없을 때는 타인의 재물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재물 그럴 때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이렇게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전기를 훔쳐온 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도죄하고 가장 유사하니까 절도죄를 가지고 와서 처벌하려고 했는데 그건 유추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그냥 주먹으로 투닥거리는 게 아니고 싸우다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전봇대에 이렇게 갖다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심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를 처벌하려는데 특별히 이 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특수폭행죄에 가보니까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한 자는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특수폭행죄로 의유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건 뭡니까? 칼이나 총이나 이런 걸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이 전봇대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가져와서는 안 될 그런 규정을 가져온 경우, 이걸 달리 얘기하면 그 규정을 해석을 넓히고 넓히는데 너무 넓혀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문제는 확대 해석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인간의 말이나 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100명이면 100명 이 말의 내용을 조금씩은 다 다르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 말도 똑같이 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그죠? 또 글도 우리가 어떤 규정을 이렇게 두면 명확할 것 같아도, 여러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렇게 하면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범위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해석하는, 즉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확대 해석, 축소 해석하는 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대 해석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해석으로 옳은 해석입니다. 이건 해도 되는 해석. 유추 해석은 해서는 안 될 범위 밖의 해석, 그 너무 넓힌 해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대 해석 같은 가능한 범위 내 확대, 조금 넓히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학 개론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죠? 재물을 손괴한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손괴하는 거는 깨고 부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두리 양식장에 가서 그 양식장에 그물을 이렇게 손으로 늘어뜨려서 고기가 도망가게 하는 것도 손괴 행위, 그 손괴라는 말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거는 깨고 부수는 건 아니지만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의 손괴라고 하는 거는 그 재물의 고유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일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약간 확대를 해줍니다.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게 무슨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안 되겠다, 손괴라는 말에서 어떻게 가두리 양식장에 그런 그물을 늘어뜨리는 게 포함시킬 수 있냐, 그거는 너무 심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다수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인권 보장을 중시하고 이런 엄격한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손괴라고 하는 깨고 부수고 하는 거지 그거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가능한 범위 내에 넓게 보는 해석을 확대해서 해서는 안 될 해석을 유추해석, 너무 넓혀서 인정되지 않는 해석을 유추해석, 그렇게 구분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를 보면 유추 해석으로 봐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 유추 해석으로 보지 않은 판례,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조사를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두 개 이렇게 보면 우리 천연기념물 훼손하면 안 되죠, 그죠? 훼손하면 안 되는데, 천연기념물 훼손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천연기념물만 말하는 거지, 이미 죽은 소쩍새를 뭐 발로 차거나 칼로 자르거나 하는 건 괜찮다. 그 죽어 있는 소쩍새까지도 그럼
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훼손 행위라는 표현 속에 포함시키는 건 유추해석이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 판례의 내용들 여기 여러분들이 쭉 보고 하나하나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읽어보면 말들이 좀 어려운데 우리 법이 말이 어렵다는 건 결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될 것이지만 판례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해 놓은 것이고 또 앞으로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좀 해석을 하는 그런 리걸 마인드를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높아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강의가 물론 지금 국가 시험을 위한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그냥 일반적인 리걸 마인드를 키우고 형법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말들이 좀 순화되고 쉬워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 지금 현재 그런 판례나 법률 용어들이 좀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유추해석으로 보지 않은 판례들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유추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 하는 거. 자,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 채팅 서비스는 이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걸 포함시켜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추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판례들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해석을 잘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즉 관습형법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서 일정하게 내려온 관습적으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골에 가면 아직도 논농사 지을 때 물 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 논에서 물을 쓸 만큼 쓰고 내려 보내야 되는데 물을 그냥 다른 길로 해서 밑에 논 하는 사람 밉다고 물길을 다른 데로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서 아랫논으로 물길을 주지 않는 자는 가마니를 둘러싸서 곤장 몇 대를 친다. 이런 관습형법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건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현재의 형벌을 감소시키는 것 같으면 일부 적용해도 괜찮겠지만 그걸 형벌을 더 가중하거나 새로운 그 범죄나 형벌을 만드는 건 관습형법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적정성의 원칙 하는 건 이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법률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의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지만 범죄로 보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법률에 규정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법률에 규정이 있기만 하면 어떤 내용이라도 다 범죄로 삼고 처벌해도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근대 국가에서는 그대로 형식적인 어떤 법률주의 이게 통했죠. 그건 왜 그러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절의 국회의원과 현재 국회의원의 차이 이런 것에서 유래됩니다. 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법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어떤 상황과 결코 이렇게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때 의회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존경을 한껏 받고 있던 사람들이죠. 자기의 어떤 모든 걸 희생해서 그 절대주의를 물리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계몽주의나 이런 법치주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양식이 뛰어나고 희생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그냥 그 사람들이 의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은 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법률에서만 통과되면 된다 이런 건데 시간이 변하고 변함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 자신의 정당의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자신들이 행하는 그 선량함, 수준, 청렴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국회가 통과한 법률이라도 그 내용도 적정해야 된다. 즉, 그 내용이 적정해야 된다는 건 헌법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과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투표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렵게 개정되는 거니까 그 내용은 믿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정해진 경우에만 그 법률은 합당하게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그 법률이다. 이것까지 넣어주는 것이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적정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현대 국가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그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소급표 검증의 원칙, 유추해석 검증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이렇게 쭉 나오면 답은 적정성의 원칙인 거죠. 이 적정성의 원칙은 근대 국가에서는 없었습니다. 현대 국가에 들어와서 비로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등장한 그런 내용이 적정성의 원칙. 특히 여러분 뭐죠? 그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함부로 법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나치 독재의 반성에서 비롯한 그런 내용이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